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하고도 전화 연결해서 또 김문석 대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코스닥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의 시장 대응법이 필요한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대표께서 이 코스닥 시장 하락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코스닥 쪽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도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팔자로 돌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외국인 기관이 그럼 왜 팔자로 돌았는가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이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부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코스닥 업체들 상당 부분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33% 가까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다수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첫 번째로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불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 동안에 코스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즉 지수가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용주는 안 된다 해서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 대용주들의 흐름들이 조금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코스닥에서 좀 빼서 삼성그룹주라든가 특히 거래소에 상장되는 기업 쪽으로 관심이 좀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 여전히 코스닥의 소외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계속 강조했듯이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 약세입니다만은 여전히 코스피보다 많이 비싸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이 한 1270조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거래소 시가총액이 한 1140조 정도인데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한 130조 정도 됩니다. 거래소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우리가 단순 밸류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물론 성장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겠지만 일단 단순히 비교한다 하더라도 거래소 상장사들의 PBR이 지금 1.08배인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액이 130조면 1.7배 정도 되고요. PER 개념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입니다만은 코스닥은 지금 67배면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코스닥이 지금 거래소보다 돈을 잘 버느냐? 지금 거래소 상장사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금 한 7, 8% 정도 되는데요. 코스닥은 한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한 부분은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좀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추세적으로 거래소와는 좀 차별화되는 좀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 나스닥이나 미국 기술주의 펀은 어느 정도로 적용되고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한국 증시는 다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한국에 상장되는 기업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기술주라서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흐름이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따라갑니다. 즉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즉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시장이 PER이 한 30배에서 한 40배 정도 여전히 좀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관련주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익은 좀 작지만 미래에 좀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고퍼주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다소 논란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이익 회수 시간이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우리 한국 시장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등인 셀트리온이나 또 2등인 파라다이스나 3등인 CJ 오쇼핑이나 또 4등인 서울반도체나 또는 최근 급등했다 급락하고 있는 다음이라든가 자, 이들 기업들이 과연 지금 이제 실적이 미국에 상장되는 나스닥 기업들처럼 미래가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좀 이거는 확실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안에 있는 기업들만 두들겨 본다 하더라도 PBR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고 PBR, 고퍼를 받을 만큼 지금 실적이 향후 3년 내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코스닥 업체들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이라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나스닥과는 좀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제 선거일과 현충일로 인해서 좀 이틀을 쉬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해외적 변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쪽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금주의 변수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6월 첫 거래일입니다. 6월 달 증시 일정을 좀 살펴보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6월 달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1주차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일 날 예정되어 있는 22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2주차 같은 경우는 12일이 이제 한국의 금통위와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13일에는 일본이 또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주차는 17일, 18일 미국 F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주차에는 23일 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를 나타내는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이 모든 일정을 통틀어서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이번 주에 있는 6월 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있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어떤 정책을 들고 나가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간 일정을 제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에서 우리 한국 증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일 수는 3일밖에 안 되는데요. 주 초반에는 오늘과 내일은 이제 미국에서 5월달 ISM 제조업이나 또 자동차 판매가 발표됩니다만은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목요일날 22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제 유럽이 어느 정도의 부양카드를 들고 나오느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이번 주는 좀 영향을 받지 않겠죠. 목요일 한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의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일정만 놓고 본다면 주 초반에는 2천선에서 좀 줄다리기를 할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있는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에 급등하거나 아니면 2천이 살짝 다시 이탈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주 거래일수 한 3거래일 동안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둘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답답합니다만은 좀 2천선에서 간망세가 좀 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날 예정된 22 통화정책 회의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나리오는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에서 별다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시장의 악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호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력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 즉 QE 양쪽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강력한 호재가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현재 0.25%인 기준금리를 한 0.1%로 내리고요. 또 현재 0%인 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내리면서 사상 최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이다. 이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시장에 하나 더 기대감이 붙는 부분이 지금 22가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LTRO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금 창고에 모여있던 LTRO 자금이 지금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를 낮춰도 시중에 흘러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유럽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시중에 좀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만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잘 안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도 하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 않을까. 자, 이런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만약에 금리 인하 플러스 양적 완화 시행하는 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다음 주 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증시는 일단 갭상승,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정도로만 나와버리면 이미 어느 정도 호재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좀 순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 다음 주에는 여전히 2천선 부근에서 오히려 실망감과 함께 살짝 2천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부양책이 없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금리 인하 정도냐 플러스 알파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장이 급등하느냐 또다시 한번 지루한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가 사실 예상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주식을 한 70%, 현금을 한 30% 정도. 너무 현금을 들고 있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구경만 해야 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주식만 들고 있다가 플러스 알파가 안 나오면 다음 주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일단 주식과 현금을 한 7대3 정도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아무래도 일단 금리나 플러스 알파가 나오든 또는 그게 나오지 않든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쪽. 첫 번째는 삼성그룹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나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되면 결국 유럽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주들, 흔히 말하는 유럽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나 타이어나 또는 유럽 쪽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나 애플 개발처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 기업들 쪽으로도 좀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